네, 토크앤더시티 코드와 함께해 주실 분은 헤르메스 스탁의 하창원 본부장입니다. 본부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저희가 앞서서도 지정학적인 리스크 계속해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지정학적인 리스크 그리고 공급망 이슈로 인해서 지금 원자재 관련주들의 움직임 나타나고 있는데 최근에 원자재들의 흐름은 어떤가요? 상당히 강한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실 이제 금 같은 경우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선물 가격 이거 맞아? 라고 할 정도로 지금 2375선 넘었거든요. 와, 이거 정말 대단합니다. 그래서 금 가격도 엄청나게 올라가고 있고, 유가는 맨날 지겹도록 방송에서 듣고 계실 그쵸. 거고, 그다음 구리 가격도 선물 가격이 조금은 꺾이긴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좋은 흐름 유지가 되고 있고요. 코코아도 그렇고 사실 상당히 많은 원자재들이 지금 가격이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원자재 쪽 좀 관심 있으시고 관련된 ETF 투자하고 계신 분들은 지금 이제 남몰래 흐뭇한 미소를 좀 짓고 계실 정도로 상당히 좀 좋은 흐름이 나타나고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ETF가 사실 반도체라든지 기타 부분도 상당히 많이 올라오긴 했지만 평균으로 봤을 때는 지금 원자재 관련된 ETF의 수익률이 1위다라는 얘기가 나올 정도로 굉장히 핫하고요. 들어보셨을지 모르겠지만 에브리싱 랠리라고 해서 다 오르는 거를 에브리싱 랠리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용어가 다시 나올 정도로 지금 시장은 굉장히 핫하게 움직이고 있다라는 거고, 특이한 점은 대부분이 다 공급에 대한 우려가 나오면서 원자재 가격이 올라가고 있다는 점. 그러니까 좀 되게 특이사항이죠. 사실 이제 금 같은 경우야 수요가 워낙 붙긴 하지만 다른 기타 원자재 같은 경우는 코코아나 구리나 그다음에 유가나 이런 것들은 전부 다 공급망 관련된 이슈가 동시다발적으로 부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수요가 없는데도 공급망으로 이렇게까지 올라간다고? 라는 생각, 그리고 만약에 그럼 수요가 늘어나면 어떡하지? 라고 한다면 상당히 많이 달라질 수 있는 그런 지금 현황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에브리띵 랠리라고 표현을 해주셨습니다. 정말 모든 게 다 오르고 있고 금, 은, 코코아까지 다 랠리를 펼쳐주고 있습니다. 그 안에서 가장 먼저 이 지정학적인 리스크가 터졌을 때 주목받는 것 다름 아닌 유가겠죠. 아무래도 이스라엘과 이란의 분쟁에 따라서 산유국의 부담감 커지기 때문일 것 같은데 맞을까요? 네, 맞습니다. 사실 이제 일단은 그 부분은 다들 지금 알고 계시는 거고, 일단 중요한 게 이제 왜 원유 가격이 올라가기 시작했는가, 이거부터 이해하는 게 좋겠죠. 사실 이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이 계속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고, 또 이제 드론 공격이 지금 계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어요, 지속적으로. 그러다 네. 보니까 러시아 정유 시설이 계속적으로 좀 타격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급에 대한 흐름들이 원활하지 않다라는 점, 그리고 오펙과 오펙 플러스가 감산에 대한 기조를 유지를 하고 있는데, 요게 그냥 줄이는 게 아니라 이제 자발적으로 감산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게 계속적으로 연장이 되고 있고 오히려 추가적으로 감소하는 부분들, 이거는 전체적인 공급량을 또 줄이는 그런 움직임으로 나타나고 있고요. 말씀 주신 것처럼 최근에 또 트리거가 된 것은 이란과 이스라엘의 이제 지정학적 리스크에 대한 부담감이 확대가 되면서 결국에는 이란에서의 이런 전쟁이 확산이 되게 되면 산유국 쪽에서도 상당히 좀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나라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해서 만약에 지정학적 리스크가 된다면 또 이제 러시아 때처럼 정유시설들 공격을 받을 수가 있고, 그러면 생산량이 원활하지 않겠구나에 대한 흐름으로 갈 수 있고요. 유가에 조금 더 덧붙여서 지금 이제 가스들도 천연가스들도 오늘은 조금은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는데, 그게 이제 유럽발 이벤트도 있지만 사실 이쪽에 대한 그런 호르무즈 해협 관련된 이슈가 좀 있어요. 그래서 물동량이 거기가 상당히 많이 움직이는 부분이기 때문에 만약에 지정학적 리스크가 나온다면은 관련된 부분에서도 사실 좋은 흐름들을 보여주기가 어렵겠죠. 그러니까 오늘이야 해운주들 HMM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들이 좀 빠지긴 했지만 최근에 핫하게 움직이고 있는 것도 이런 이제 물동량과 관련된 이벤트가 터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가뜩이나 이제 요번에 한번 사고 있었잖아요. 사고가 있어서 물동량에 대한 부분에서 이벤트가 발생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지정학적 리스크까지 부각이 된다면 사실 유가뿐만 아니라 천연가스도 같이 움직임이 나타날 수 있고, 한번 잘 생각해 보시면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초기 때 비슷한 스토리로 유가가 엄청나게 많이 올라갔었던 과거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유사한 흐름으로 갈 확률을 배제할 수는 없고요. 다만 이제 그때처럼 조금 뭐 엄청 과하게는 안 갈 거라고 생각을 하는 게 사실 이제 만약에 중동 지역에서의 전쟁이 나면 과거에는 이렇게 연합도 하고 이런 전례들이 있잖아요. 그 패턴과는 조금은 다른 흐름들로 진행이 되고 있어서 이게 확전이 그렇게까지 엄청 크게 되지는 않지 않겠느냐에 대한 얘기들은 상당히 있는 상황이지만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영사관 공격이라든지 좀 안 좋은 이슈들이 많이 있다 보니까 너무 이렇게 낙관하기엔 또 어려운 상황이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좀 이슈가 생길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고요. 중요한 점은 원유 같은 경우도 지금 수요가 늘어날 확률이 높아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공급은 계속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데 이게 수요가 붙어버리면 어마어마하게 늘어날 수 있는 상황이고 지금 유가 같은 경우 시티그룹에서는 공급망 이슈만으로 $100까지는 간다. 이런 전망이 나오고 있어요. 대부분이 95에서 $100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렇게 된다면 우리가 이제 물가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시장에서의 관심도가 굉장히 좀 부각이 될 수 있고 이러한 기조가 유지가 되면 뭐 유가 관련된 종목군들 상당히 탄력적으로 움직일 수 있다라는 점. 그리고 최근에 이제 미국 시장에서도 뭐 엑슨모빌이라든지 뭐 쉐브론이라든지 이런 종목군들이 굉장히 핫하게 움직이고 있고요. 또 투자의 대가죠. 워런 버핏이 괜히 산 게 아니구나. 이런 거를 느낄 수 있을 만큼 굉장히 좀 강력하게 움직이고 있다는 점에서 우리가 가장 먼저 원자재 쪽에서 관심을 가져야 되는 부분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정유업계가 환하게 미소를 짓고 있는데요. 그 안에서 어디를 눈여겨봐야 될지 저희가 종목 단으로 한번 여쭤보도록 할게요. 크게 펀더멘털 그리고 트레이딩 관점에서 나눠서 본다면 어떻게 종목군을 고르면 좋을까요? 네, 이미 정답을 말씀을 해주신 것 같아요. 일단 펀더멘탈로 봐야 되기 때문에 사실 이제 유가의 가격 변동성이 생기면서 펀더멘털로 볼 수 있는 거는 이제 정제 마진과 연관되어 있는 종목군들을 보셔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뭐 단연 S-오일이라든지 뭐 GS라든지 이런 대표적인 정유주를 또 보셔야 되고요. 근데 이쪽은 또 재밌는 게 저 PBR과도 일부 연관이 되어 있어요. 뭐 고배당주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뭐 S-오일이나 GS를 좀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뭐 SK 이노베이션도 있긴 한데 요거는 지금 2차 전지 쪽으로 워낙 포커스가 많이 되어 있어서 좀 유가에 대한 긍정적인 이벤트가 잘 반영이 되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뭐 가장 지금 52주 신고가 만들어주고 있는 S-오일을 일단 토픽으로 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GS라든지 나머지 종목군들 좀 같이 포트로 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트레이딩 관점으로 보는 종목군들은 사실 이제 유가의 오리지널로 영향을 받는 종목군들은 아닙니다. 왜냐면 이들은 이제 뭐 정유에 대한 이런 운반을 한다거나 아니면 유통을 하는 그런 회사들 뭐 그리고 아니면 주유소를 운영하는 그런 기업들이기 때문에 사실 직접적으로 영향은 있지는 않아요. 근데 과거부터 이런 에너지 관련된 이슈가 생길 때마다 항상 관련성이 생기면서 수급이 쏠렸었던 종목군들이거든요. 대표적으로 뭐 한국석유나 흥구석유, 뭐 중앙에너비스 아마 이제 에너지 관련된 이벤트가 터질 때마다 맞아 요쪽이 움직였었지라는 생각이 드셨을 그런 종목군들인데 해당 종목군들이 확실히 가격의 탄력도가 강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S-오일이 뭐 한 4달 정도 걸려서 올라가는 상승폭을 뭐 4거래일, 3거래일 만에 올려버리는 그런 종목군들입니다. 그래서 사실 시세적이나 이런 흐름으로 봤을 때 굉장히 탄력적으로 움직이고 있거든요. 뭐 차트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렇게 좀 굉장히 공격적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만약에 이제 조금 뭐 주말 이 휴일 사이에 뭔가 지정학적 리스크에 대한 좀 확대가 나온다거나 아니면 유가에 대한 기조들이 조금 더 강해진다라고 했을 때 목요일 시장부터 빠르게 또 반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만약에 그런 부분에서 좀 탄력적인 움직임이 나온다라고 한다면 해당 종목군들로 빠르게 일단은 대응을 해보시는 것도 좋은 흐름이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저희가 정유주 안에서 펀더멘털 그리고 트레이딩 관점에서 어떻게 나눠서 종목들을 구별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나눠봤고요, 이야기를. 그 다음으로는 저희가 이제 금에 대한 이야기도 나눠볼 차례입니다. 금 사상 최고치를 찍고 있고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돌반지를 이제 팔아야 되나라고 이야기를 그렇죠. 하고 계십니다. 금리 인하가 진행이 된다면 추가적인 상승도 기대를 해봐도 될지, 그리고 내일도 9시 반이죠. CPI가 나올 텐데 네. 거기에 대한 영향도 어느 정도 미칠지도 궁금하고요. 또 추가적으로 금은 이렇게나 뛰는데 금을 캐는 기업들의 주가는 왜 이렇게 시무룩한지도 궁금합니다. 일단은 뭐 금을 캐는 기업들은 시무룩할 만하죠. 왜냐면 사실 금을 많이 캐긴 했거든요. 그리고 지금 시점에서는
금에 대한 이런 수요가 많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생산이 다 되어 있는 부분에서 그래서 선물 가격이나 현물 쪽에서 강하게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고요. 만약에 최고라는 기업들이 주가가 좋다라고 한다면 공급량이 많이 늘어나는 거기 때문에 사실 그렇게 긍정적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금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원래는 2000선 아니면 2100선을 좀 많이 상단으로 잡고 있었는데 그 부분이 좀 확실히 뚫렸습니다. 그만큼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커졌다라고 보실 수가 있는데요. 사실 이제 안전자산에서 금과 채권은 사실 좀 경쟁하는 관계입니다. 왜냐하면 채권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자를 받으면서 할인하면서 살 수 있는 상품이기 때문에 금리가 높을 때는 사실은 금을 사는 것보다는 채권을 사는 게 훨씬 더 유리해요. 근데 이제 금 같은 경우는 사실 이런 이자가 없기 때문에 저금리 때는 상당히 좀 유리한 부분들이 있거든요. 왜냐하면 물가가 상승하면은 거기에 맞춰서 금 가격이 상승을 해주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제 화폐 가치에 대한 이런 보존성을 굉장히 좀 강하게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물가가 상승을 한다라는 거는 결국엔 내 화폐 가치가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라는 거거든요. 그런 상황이 굉장히 강력하게 유지가 되면서 금 가격이 상승을 하고 있었는데 거기다가 이제 금리까지 떨어지게 된다면 금에 대한 매력도는 훨씬 더 높아질 수가 있다라는 거죠. 애초에 기본 이 로직은 그렇게 잡으시면 될 것 같고요. 거기에다가 지금 중국이라든지 기타 나라에서 상당히 많은 금을 지금 매입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거는 아무래도 이제 화폐 전쟁으로 이어질 확률이 상당히 높고 과거부터 우리가 근본이제도 뭐 금환제도 이런 것들을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거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금이라는 것은 나중에 기축통화에서 뭔가 변화가 생긴다라고 한다면 상당히 의미 있는 그런 흐름으로 진행이 될 수 있고 사실 미국이 기축통화가 될 수밖에 없었던 그 기축통화국이 될 수밖에 없었던 이유도 전쟁을 통해서 대금을 금으로 받으면서 금 보유량이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나라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뭐 근본위 제도로 가더라도 사실 화폐 발행량을 가장 많이 만들어낼 수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뭐 다른 데에서 이렇게 뭐 기축통화적으로 뭔가 시비를 걸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근데 이제 만약에 이런 좀 계속적으로 금을 모으는 흐름들이 발생이 된다면 또 다른 얘기들이 나올 수가 있겠죠. 그래서 아마 화폐에 대한 부분들 또 미중 갈등에 따른 이런 심화 갈등에서의 추가적인 이벤트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어쨌든 금 같은 경우도 공급량이 제한이 되어 있는 상황에서 수요가 워낙 크게 늘어나고 있고 이런 금리에 대한 매력도가 높아지다 보니까 금 가격 자체도 상당히 많이 높아지고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사실 지금 이미 어느 정도 선반영이 되어 있다라는 평은 상당히 있습니다만 이렇게 이제 다른 그 나라에서 국제적으로 이제 매입을 하는 이런 상황이 유지가 되고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분은 충분히 좀 나오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아마 가격의 탄력도는 인하를 하는 첫 시점부터 두 번째 시점까지는 가장 높게 형성이 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일단은 하고 있습니다. 네. 금 관련된 종목 궁금해집니다. 금값이 이렇게 상승하다 보니까 금 관련주들도 많이 오르긴 했거든요. 그 안에서 어디를 봐야 될까요? 사실 이제 금 같은 경우는 ETF로 보시는 게 가장 좀 나쁘지는 않은 상황인데 국내에서 사실 상장된 기업 중에서는 엘컴텍이 보통 금 관련주로 엮입니다. 아무래도 광고 부분을 조금 일부 갖고 있는 것으로 좀 유명한데요. 그러다 보니까 금 가격 상승하면 할 때마다 사실은 굉장히 좀 주가의 탄력도가 높아지고 있고요. 최근에도 이제 금 가격이 굉장히 가파르게 상승을 해주고 있다 보니까 저점 대비했을 때는 이미 시세가 한 40% 이상 좀 분출이 되어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이전에 뭐 금 가격들도 그렇고요. 그 해당 부분을 좀 뚫어준 상황이기 때문에 금에 대한 가격 상승도가 유지가 된다라고 한다면 충분히 좀 수급이 쏠릴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만약에 이런 뭐 좀 약간 연관성이 어떻게 보면 좀 떨어진다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만약에 그런 식으로 본다라고 한다면 뭐 오히려 현물이라든지 아니면은 이제 그 ETF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이제 국내외적으로 ETF가 상당히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으로 접근을 하시는 것도 저는 나쁘지 않은 선택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금 관련주로는 ETF 언급도 해주셨지만 엘컴텍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몽골 현지에서 금이 매장된 광구의 탐사권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그 매력도가 더욱더 커지고 있는 기업인데요. 엘컴텍 어느 분들께서는 이제 너무 매력적인 기업인데 올라가서 언제쯤 들어가야 될지 궁금하다라고 하신 분들도 계시거든요. 네. 지금이 너무 높은지요, 이게? 사실 뭐 가격이 낮다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왜냐면은 우리가
좀 매수를 할 때는 뭐 지금 시점에서 얼마나 올라갈지에 대한 부분도 봐야 되겠지만 저점에서 올라온 부분도 좀 보시긴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올라온 것은 맞고요. 또 이제 최근에 이제 급등이 한번 나오게 되면서 5일 이평선과의 좀 이격이 벌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좀 신규 매수를 생각을 하신다라고 한다면 요 이평선의 이격을 좁힌 다음에 요 해당 가격 라인에서 일단은 1차 매수를 좀 접근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대신에 이제 좀 손절 같은 경우 좀 타이트하게 해주셔야 됩니다. 왜냐면 원자재 같은 경우는 변동성이 한번 또 나오면 또 크게 나오기 때문에 일정 부분에서는 반드시 조금 이제 손절 라인을 설정을 하시고 대응을 해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근데 저는 지금의 기조라면은 충분히 눌림목 매수가 유효하다라고 보고 있고요. 너무 장기적인 관점보다는 단기적인 스윙 관점으로 매수 분할 매수로 모으시다가 급등 나오면 매도하시는 그런 전략으로 대응을 하신다면은 충분히 아직까지는 상승에 대한 룸이 남아있다 정도로 정리를 드리겠습니다. 네, 금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다음은 구리입니다. 특히나 AI 센터 확대에 따라서 앞으로 구리 수요 폭발적으로 늘어날 것이다라고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구리는 어떻게 봐야 될까요, 앞으로? 구리는 굉장히 저는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실 구리 같은 경우도 이제 공급망에 대한 이슈가 부각이 되고 있는데요. 뭐 다들 아시다시피 칠레라든지 페루 같은 굉장히 주요한 이제 구리 생산 지역들이 지금 광산이 폐쇄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건 이제 기후에 대한 문제가 생기면서 문제가 생긴 건데 사실 그것만으로도 그 이제 구리 선물 가격이 변동성이 나오고 있었던 그런 시점이거든요. 근데 2차적으로 트리거가 발생이 된 게 중국입니다. 아무래도 이제 재련비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이슈가 있다 보니까 중국에서 합의해서 감산을 하는 흐름으로 진행이 되어 버렸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공급량이 월등하게 줄어버리는 거예요. 1차적으로 원재료를 생산하는 쪽에서 1차적인 이벤트, 또 이제 재련해서 가공하는 쪽에서 2차적으로 이벤트가 생겼는데 중요한 점은 뭐냐면 앞에서 잘 설명해 주신 것처럼 구리에 대한 수요가 지금 폭발적으로 늘어날 수밖에 없는 환경이 만들어지고 있다라는 거에서 공급량에 대한 문제가 강력하게 발생을 하고 있는데 이제 수요단에서 크게 늘어나고 있는 부분이 발생이 되고 있고요. 또 광산이 한동안 사실 구리가 그렇게 막 모자르거나 그러진 않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광산에 대한 투자 자체가 상당히 많이 제한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뭐 평균적으로 만약에 100개에 대한 광산의 투자가 있었다라고 한다면 지금의 수준은 한 20에서 30 수준밖에 안 돼요. 그러다 보니까 광산에 대한 투자를 바로 한다고 해서 광산이 뚝딱 만들어지고 가동을 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시간이 상당히 오래 걸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광산에서 나올 수 있는 양 자체는 상당히 제한적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만약에 수요단이 없더라도 사실 상당 부분 오랜 기간 이제 공급망에 대한 이런 우려가 확대가 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구리 같은 경우도 선물이 한 8,000대에서 움직이고 있던 게 지금 9,500에서 거의 뭐 10,000대까지 전망이 나올 만큼 앞으로의 수요도에 따른 가격 변동이 굉장히 좀 커질 거라고 보고 있고요. 지금은 이제 공급망 이슈만으로도 그런 가격에 대한 예측이 나왔는데 만약에 AI 데이터 센터 하게 된다면 뭐 변압기라든지 송배전 엄청나게 해야 되거든요. 그럼 그런 거 옮기려면은 결국엔 전선을 깔아야 돼요. 전선 깔려면 구리가 필요하거든요. 그런 부분만 보더라도 앞으로의 수요가 어마어마하게 높아질 수밖에 없다라는 점. 그리고 최근에 PMI 지수 그리고 미국의 고용 지표들을 보시면 경기가 상당히 강하다라는 것들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경기가 강할 때 뭐가 일어나겠죠? 투자가 진행이 되고 인프라 투자가 진행이 되겠죠. 그런 부분에서도 전선에 대한 수요가 어마하게 늘어날 수가 있고요. 사실 재생에너지도 최근에 조금 들썩들썩 거리는데 25년을 기점으로 태양광과 풍력 설치량 어마어마하게 늘어납니다. 거기에서도 역시나 전선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다양한 부분에서 지금 구리에 대한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어날 거고 이게 아마 진행이 된다라고 한다면 앞으로 정말 공급에 대한 타이트한 문제가 발생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구리 관련된 종목군들을 조금 면밀하게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사실 구리 쪽에서의 이런 투자 아이디어를 열게 되면 상당히 다양한 산업군이 또 연결성이 생기기 때문에 굉장히 좀 복잡하게 생각을 해보실 필요가 있겠다 정도로 정리를 드리겠습니다. 아래 하단 보시면 대부분 IB들이 추가적으로 구리 상승 예견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나가고 있는데요. 하단에 업계에서도 구리 가격 오름세가 2025년까지도 계속해서 오를 것이다라는 전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구리 관련주 상당히 좀 넓게 펼쳐서 봐야 될 것 같은데 어디를 나눠서 어떻게 봐야 될까요? 네, 일단은 뭐 구리 자체적으로의 이벤트를 보신다라고 한다면 기본적으로 이제 구리라고 딱 한다면 머릿속에 이제 이구산업이나 뭐 대창, 풍산 이런 기업들이 먼저 좀 이제 기억이 나실 거예요. 아무래도 뭐 아변이나 이런 부분에서는 이제 그 이구산업과 풍산이 양분을 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대부분 이제 구리 관련된 이슈가 진행이 된다는 점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사실 LS도 구리로 넣어야 되기는 하는데 전선이랑 같이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LS는 전선으로 빼서 조금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LS 전선 쪽으로 해서 사실 굉장히 다양한 자회사들에 대한 이런 보유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뭐 전선 쪽으로 본다면은 이제 LS라든지 뭐 일진전기라든지 뭐 최근에 핫하게 움직이고 있는 뭐 그런 종목군들을 좀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사실 전선이 움직인다라고 한다면 변압기를 또 봐야 되거든요. 요거는 이런 변압기에 대한 이 사업 흐름들을 좀 확인을 하셔야 되는데 사실 정기적인 이런 이벤트가 발생을 하면은 변압기와 뭐 이제 송전 이런 부분을 먼저 설치를 하고요. 그 뒷단이 전선 라인을 까는 흐름들로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이 전선에 대한 수요가 늘어난다라는 것은 결과적으로 변압기나 송배전에 대한 흐름들은 당연히 늘어난다라고 보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항상 보시면 변압기 쪽이 먼저 움직이고 이제 전선 쪽이 후발로 움직이는 것도 산업의 사이클 자체가 그렇게 진행이 되기 때문이라고 이해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가장 핫한 산업군 중에 하나인 변압기도 같이 연결성이 생길 수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굉장히 좀 다양한 그런 부분으로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사실 이제 풍산이나 이런 기업을 넣은 것도 우리가 이제 무기를 만들 때도 구리를 또 많이 사용을 그쵸. 하거든요. 근데 또 이게 지정학적 리스크와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 어떻게 본다면 또 방산 쪽이랑도 연결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구리 하나만으로 연결될 수 있는 산업군들이 정말 너무너무 많기 때문에 우선순위를 정하셔가지고 이제 나는 구리 자체적으로 좀 집중을 하겠다. 혹은 나는 구리로 인해서 지금 반도체가 핵심이니까 AI 데이터 센터를 기반으로 하겠다면은 이제 전선이나 변압기 쪽으로 포트폴리오를 세우시면 될 것 같고요. 아니야, 지금은 지정학적 리스크야라고 한다면 방산 쪽으로. 그래서 이제 각자가 생각하시는 그런 부분에서 의미를 두시는 쪽에 포트폴리오를 형성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AI 데이터 센터 쪽으로 집중을 하시는 게 맞지 않을까 정도로 좀 첨언을 드리겠습니다. 안 그래도 여쭤보고 싶었습니다. 개인적으로 이렇게 여러 가지 선택지를 주셨는데 그 안에서 그러면은 순위를 굳이 매기자면 어떻게 하실 건가? 그러면 첫 번째가 AI 쪽이다. 네, 맞습니다. 사실 제가 이 시간에 변압기를 정말 여러 번 많이 들고 이야기를 왔었거든요. 해주셨어요. 그리고 말씀드리고 나서도 주가가 굉장히 많이 올랐는데 뭐 여전히 저는 뭐 좋게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변압기 라인들은 이런 AI 데이터 센터를 하지 않더라도 시장의 규모가 뭐 3배에서 5배는 이미 기본적으로 늘어나야 되는 구조예요. 노후 변압기만 하더라도. 근데 거기에 AI 데이터 센터가 붙어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앞으로의 이런 투자 흐름들은 뭐 어마어마하지 않을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봤을 때는 우선순위로 넣어 볼 수밖에 없지 않을까 정도로 좀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항상 늦은 시간까지 함께해 주신 하창원 본부장님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